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부지런함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특히 여성은 어릴 때부터 집안을 잘 돌보고 얌전하며 손을 쉬는 것조차 죄악처럼 여겨지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집에 먼지 하나만 보여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중증 환자와 암 환자들을 만나본 결과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심각한 병에 걸리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깔끔하며 가장 책임감 강하고 남들 목까지 떠안아 일하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조금 게으르고 집안이 엉망이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때론 무심해 보이던 여성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지런하면 덜 아프고 오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굳게 믿어왔던 상식 자체를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양을 이야기하고 기혈을 이야기하며 자연의 이치를 따릅니다. 사람의 몸은 마치 하나의 배터리와 같아서 기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천적인 에너지에 매일 식사를 통해 흡수하는 후천적인 영양이 더해져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양기가 생기고 몸을 움직이며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곧 기운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소비가 회복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노성 피이며 암호라 부릅니다. 이 상태가 더 무서운 이유는 불처럼 확 타오르며 바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매번 허리를 굽히고 매번 속상해하며 매번 찬물에 손을 담그는 그 순간마다 당신의 신장의 정기와 간의 피, 심장의 정신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자각했을 때는 이미 큰 병이 자리 잡았거나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는 전혀 다른 신체 구조를 지녔습니다. 여자는 피를 바탕으로 하고 간을 선천의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성격도 대체로 섬세하고 감정에 민감하며 작은 일도 마음 깊이 담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체질과 성향을 가진 여성이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집안일까지 무리하게 떠안는다면 그것은 집안의 청결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고 바닥을 닦기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붓는 셈입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을 감고 주위 친척이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일하던 이모나 아주머니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것저것 대충 넘기고 집이 좀 지저분해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분들은 오히려 얼굴색도 밝고 늘 웃으며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 이면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문 같은 착각을 깨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4가지 집안일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지, 왜 몸이 먼저 망가지는지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제발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고생한 자신의 몸을 한 번쯤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 바닥보다도 만배는 더 소중하니까요. 부엌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가사노동이 하나 있다면 바로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고온 조리입니다. 특히 기름을 영이 날 정도로 뜨겁게 달궈야만 직성이 풀리는 포결식 볶음 요리,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엌이 어떤 공간인지 아십니까?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자리라 하고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형체를
가장 쉽게 소모시키는 장소로 봅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며 심성이 참 따뜻한 분이었는데 말기폐암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는 누가 준비하십니까? 그분은 평생 가족의 식사를 도맡아 해왔다고 했고, 특히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며 꼭 센 불에 기름을 펄펄 끓여야 요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성능 환풍기를 켜는 걸 아까워했고, 기존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거의 작동하지 않음에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폐는 호흡을 주관하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도 가장 여리고 예민한 장기입니다. 마치 온몸을 덮는 우산처럼 우리 생명을 보호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뜨거운 열기와 탁한 공기입니다. 뜨거운 기름을 팬에 붓는 순간 들려오는 치익 소리. 그때 발생하는 기름 연기는 그 자체로 독입니다. 불의 도끼, 마른 열기. 그리고 그 안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간접 흡연보다 더 해롭습니다. 아무리 환풍기를 켜도 다 빠져나가지 않는데 그 나머지는 누가 들이마실까요? 바로 요리하는 당신의 폐입니다. 불이 금을 제어하듯 폐는 이 열기에 점점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루 3끼 매번 1시간씩 부엌에서 머문다면 하루 3시간씩 독성 미세 입자를 흡입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화장대에 수십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을 놓고 망설임 없이 쓰면서도 정작 가장 피부를 상하게 하는 이 기름 연기 앞에서는 무방비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피부와 모발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폐기가 건강해야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외부 자극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름 연기의 열독에 폐가 상하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거북한 땅에 물만 붓는 격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도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양볼엔 거뭇한 기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얼굴은 부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몇만 원짜리 화장품으로 몇 바이두의 열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단지 폐를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운 공간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막상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나면 정작 본인은 식욕이 사라져 물만 찾게 됩니다. 왜일까요? 땀은 바로 심장의 진액이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흘리는 땀은 물이 아니라 심장의 피마음의 기운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면 심폐가 함께 허약해지고 결국 얼굴이 누렇게 떠버리고 김이나 잡티가 더 짙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누런 얼굴의 정체입니다. 기혈이 말라버렸다는 명백한 신호인 것이지요. 그러니 부디 명심하세요. 온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이 큰 공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폐기와 심혈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요리를 맡아야 한다면 가장 성능 좋은 환풍기를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모든 걸 떠맡지 마세요. 예뻐지고 싶은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름 연기와 고온 조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피부를 위한 선택이자 폐를 지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가사노동은 바로 찬물로 설거지하거나 세탁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사실은 여름철에도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한기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여성의 맥을 짚어보면 손발이 늘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찬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성의 자궁은 한의학에서 포궁이라 불리며 가장 한기를 두려워하는 장기입니다. 손이 오랫동안 찬물에 잠기면 그 한기가 경락을 타고 몸 깊숙이 바로 자궁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의 강이나 호수의 물이 얼면 물고기조차 바닥 깊숙이 가라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물은 모두 숨고 응축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액체이기에 한기에 닿으면 응고되고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혈입니다. 옛날 무협 소설에서 무공을 연마하던 고수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거나 찬물에 노출되면 기가 역전되어 내상을 입고 심한 경우 주화임에 빠진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사실 여성들이 가사를 하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것도 일종의 기운 소모입니다. 바닥을 닦고 식탁을 닦고 청소를 하다 보면 모공이 열리고 땀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을 찬물에 담가서 걸레를 빨거나 채소를 씻는다면 그때의 한기는 마치 성문이 활짝 열린 틈을 타 침입하는 적처럼 손끝을 통해 몸속 깊숙이 파고듭니다. 특히 손끝은 심장과 연결된 중요한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한기가 그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음기가 많은 곳, 즉 자궁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 한기가 자궁 속에서 고이게 되면 따뜻한 혈액이 그곳에 닿자마자 멈춰버립니다. 순환이 멈추고 뭉치고 막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생리 때마다 견디기 힘든 통증을 겪게 됩니다. 찌르는 듯한 아픔, 감기는 듯한 묵직함, 뜨거운 찜질이라도 해야 겨우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이처럼 어혈은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단단해져서 오늘은 콩알만 하던 것이 내일은 밤톨만 해지고 어느 날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의사는 말합니다. 자궁 근종이 있습니다. 난소에 물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 수술로는 그 뿌리까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바로 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여성들 중에는 근종을 제거했더니 이번엔 난소에 물혹이 생기고 물혹을 제거했더니 또 다른 장기에 결절이 생기고 결국 자궁 전체를 적출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꽃처럼 시들어가는 여성들의 얼굴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 비극의 씨앗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20년 전 한겨울의 어느 날 뜨거운 물은 아까우니까 찬물로 빨자는 그 한 번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골에서 올라온 60대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모두 뒤틀려 마치 고목나무 뿌리처럼 굽어 있었고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서 찬물로 아기 기저귀를 직접 빨았어요. 물이 살을 찌를 듯 차가웠지만 당시엔 젊고 괜찮을 줄 알았죠. 산후조리 이후 손이 저리기 시작했고 50세 무렵부터는 손가락이 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칩니다. 마치 뼈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한기가 뼈에까지 스며들어 양기를 모두 꺼뜨려버린 결과입니다. 여성은 본래 남성보다 양기가 약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찬물로 그 양기를 끄고 있다면 그것은 장수를 해치는 길입니다. 따라서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용하세요. 세탁기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손으로 직접 설거지나 빨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치나 예민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운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은밀하면서도 깊게 상처를 남기는 가사노동은 바로 과도한 정리정돈과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일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미니멀리즘이다, 극한 수납법이다 하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많은 여성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마치 자극을 받은 듯 매일같이 바닥을 박박 문지르고 타일 틈새까지 이쑤시개로 긁어내며 정리함 속 물건은 각 맞춰서 접고 선반 위 병들은 백화점 진열대처럼 줄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노동 중독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 서면 뼈를 상하고 오래 굽히면 근육을 다친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청소하면 그 자세 하나로 무릎에 체중의 몇 배가 눌리고 허리를 굽힌 채 오래 있으면 척추와 요추에 무리가 쌓입니다. 우리 몸에는 족태양 방광경이라 불리는 큰 경락이 있습니다. 이 경락은 몸 뒤쪽을 따라 흐르며 독소 배출의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런데 매일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쪼그리고 앉아 물건을 정리하면 이 경락이 뻣뻣하게 경직되며 기혈이 흐르지 못하게 막힙니다. 오랫동안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려 할 때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도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정신적인 해악입니다. 극단적인 정리벽과 청결 강박은 신경을 긴장시키고 심신을 조이게 만듭니다. 작은 먼지 한 톨에도 눈이 돌아가고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간의 기운이 막히고 그 막힌 기운은 결국 몸 곳곳에 병으로 나타납니다. 유방혹, 갑상선, 결절, 장기 기능 이상 등이 그런 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명은 백색 양말을 신고 온 집안을 돌아다녀도 먼지 하나 묻지 않을 만큼 집을 깨끗이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왔고 얼굴은 푸르스름하고 창백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간과 신장이 함께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언했습니다. 집을 조금 흐트러뜨려 보세요. 물건을 정리하지 말고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보세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지러워지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입니다. 이런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정신을 갈아 넣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한 줄기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운을 먼지 하나와 싸우는데 다 써버리면 몸을 돌보거나 회복할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신장의 정기, 곧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력은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고 소모되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리를 길게 굽힌 채 가사노동을 반복하면 결국 허리를 다치고 신장의 정기를 깎아 먹게 됩니다. 실제로 부지런한 주부들이 40, 50대에 접어들며 체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등을 구부리고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고 걸음걸이는 점점 질질 끌게 됩니다. 눈빛도 흐려지고 기운도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신장의 정기가 고갈되고 뼈를 지탱할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물론 허리 디스크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환자는 하루에 3번 바닥을 닦던 분이었습니다. 45세였는데 요추가 탈골되어 수술을 받고 나사못을 박아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 채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천장에 붙은 먼지가 보이는데 제가 못 닦으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건 먼지가 아니라 마음속 집착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집착에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닥이 그렇게 깨끗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나요? 남편은 바닥이 반짝인다고 해서 당신을 더 아껴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쓰러진 지금 그는 아내 대신 간병인을 불러야 하는 현실에 지쳐 있을 겁니다. 집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지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약간 어질러져 있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공간이 건강한 공간입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허리를 무리하게 굽히지 마세요. 먼지보다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사노동은 가장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적 쓰레기 수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청소도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쓰레기를 혼자 다 떠안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더해 남편이 기분 좋은지 아이가 속상한 일은 없는지 시댁은 불만이 없는지까지 온 집안 식구들의 감정까지 다 챙기며 살아가는 당신. 누군가가 아프다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 누가 속상해 보이면 제일 먼저 달래주는 그 역할. 그렇게 당신은 어느새 가족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만능 해결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일은 손발이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과도한 걱정은 비장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고 신경 쓰고 마음 졸이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장은 후천적인 기혈의 원천이자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심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끊임없는 걱정과 긴장이 울화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아이는 반항만 하고 부모님은 서운한 소리만 할 때 그때 솟아오르는 억울한 분노 외로움. 하지만 그 감정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속 깊이 눌러둔 채 꾹꾹 참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의 기운이 막히는 강이울 결화화입니다. 그렇게 막힌 화후원은 몸속에서 당신의 음기마저 태워버려 결국에는 짜증, 분노, 불면, 안절부절 같은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들을 진료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몸이 망가지고 정작 남편에게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왜 이렇게 늙었냐는 말만 듣는 여성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양기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소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걱정과 신경을 쏟을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은 자식의 복이 있고 남편은 성인입니다. 그들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어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남편의 기분, 자식의 미래, 부모님의 평안까지 전부 책임지려는 그 무거운 마음.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허리를 서서히 조용히 무너뜨리는 무게입니다. 그렇게 눌려 지쳐버린 몸과 마음은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희생한 당신을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가족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건강도 중요합니다. 삶은 완벽하게 정리된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합니다. 당신이 웃어야 집안에 햇살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마음부터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격이 유독 강하고 뭐든 완벽하게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사 노동을 할 때 단지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소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을 닦는 순간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칩니다. 왜 이렇게 기름때가 안 지워져? 아니, 누가 또 여기를 이렇게 더럽혔지? 내가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해? 이런 분노와 억울함 조급함을 품은 상태로 집안일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 깃든 노동, 바로 독성 가사 노동입니다. 그때 흐르는 기혈은 정상이 아닙니다. 간의 기운은 뒤엉켜 있고 에너지는 거꾸로 흐르며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유산소 운동보다도 수십 배의 해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7가지 감정이 각각 장기를 해친다고 말합니다. 분노는 간을 기쁨은, 심장을 생각은, 비장을 슬픔은, 폐를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사 노동을 하며 이 모든 감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합니다. 특히 억울함과 분노는 가슴속에 쌓이고 그 감정 독소는 몸의 기혈을 따라 돌면서 어딘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유방에 머물면 유선 질환으로 자궁에 쌓이면 근종으로 갑상선에 고이면 결절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절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반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교사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일도 잘하며 집안 살림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중 절반의 시간은 그의 몸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데 들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 독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게으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에서는 봄의 3개월은 생명이 움트고 에너지를 모으는 계절이니 모든 것을 밖으로 내지 말고 아껴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성의 일생은 그 자체로 간직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몸의 정기기운 정신은 함부로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장수하는 할머니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마음이 여유롭고 일이 생겨도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조금 더러워도 못 본 척하고 남편이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넘기며 자식들의 일에도 휘말리지 않고 그저 해가 좋으면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웃음을 짓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양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외모도 가꿔야 하며 아이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부터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가족을 지키는 중심축입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집안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쁜 여자가 되어보세요. 바닥은 사흘에 한 번만 닦으세요. 급하면 로봇 청소기를 사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밥은 가끔 외식하거나 남편에게 부탁하세요. 그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건 그의 노력입니다. 그가 주방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당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럴 땐 잔소리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양말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도 뜨겁게 데워서 쓰세요. 아이와 남편의 감정도 그들이 직접 감당하도록 하세요. 이런 여유, 이런 느긋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한의학에서 말하는 무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담담하고 텅 빈 마음으로 기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독성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면 어느 순간 느낄 겁니다. 숨이 더 깊어지고 가슴이 탁 트이며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기혈이 본래 자리를 찾아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돌보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결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바로 노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단지 손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를 말합니다. 집은 당신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집에 와서 직장보다 더 피곤하다면 그 집은 이미 당신을 소모하는 블랙홀이 된 겁니다. 혹시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손 놓으면 집이 엉망이 되잖아. 그 생각 바로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 생각을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건 당신입니다. 한 달만 손을 떼보세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쓰러지지 않아야 진짜 가족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단 30분이라도 꼭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발코니에 앉아 햇빛을 쬐고 조용히 책을 읽고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 30분은 바로 당신의 생명 통장에 기운을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 양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차오르고 기운이 흐르면 피가 돌며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와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젊은 날 가족을 위해 집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나 자신을 단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날.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그 결심이 바로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4가지 가사노동의 위험성과 그 이면에 깔린 원리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합니다. 한의학의 위대함은 바로 늦었어도 다시 기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의지가 있다면 몸은 언제든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허공에 뜬 이론은 다 내려놓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망가뜨려 온 몸을 하루하루 다시 세워 올리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잠입니다. 특히 부지런한 여성분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끝내야 잠을 잔다는 생각입니다. 밤늦게까지 걸레질을 하고 새벽까지 빨래를 돌리며 그제야 마음이 놓여서 잠자리에 드는 분들. 스스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매일 자기 피를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 피가 간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담과 간이 가장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온몸의 혈액이 간으로 모여 해독되고 정리되고 다시 새 것처럼 재편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안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피가 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는 일을 할 수 없고 해독되지 못한 피는 다음 날 그대로 온몸을 돕니다. 그 결과가 얼굴로 가면 기미와 잡티가 되고 가슴으로 가면 답답함이 되고 머리로 가면 어지럼증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얼굴 가득 기미가 퍼져 수천만 원을 들여 시술을 받아도 점점 더 피부가 얇아지고 색은 짙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2, 3시에야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밤 10시 반에 불 끄고 침대에 누우세요. 아무것도 바르지 마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분이 결국 그대로 따랐고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의 기미는 절반 이상 옅어졌고 피부의 투명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약을 쓰신 겁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순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이 얼마나 어질러져 있든 빨래가 얼마나 쌓여 있든 상관없습니다. 시계가 10시 반을 가리키는 순간 멈추세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오직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혈을 기르는 방법이고 기혈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잠 하나만 제대로 바로잡아도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쌓아도 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회복법은 바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대추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찬물로 빨래하거나 채소를 씻는 과정에서 한기를 몸속 깊숙이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냉기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비싼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가까운 시장에서 껍질이 두껍고 속살이 노란 묵은 생강을 사오면 됩니다. 연하고 하얀 어린 생강은 흩어지는 성질이라 안 되고 오래된 생강일수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여기에 말린 대추도 함께 준비하세요. 꼭 씨를 제거한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추의 씨는 열성이 강해 자칫하면 기운을 흩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를 보충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추의 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묵은 생강 3, 5쪽 씨를 뺀 말린 대추 5, 6개를 물에 넣고 은근하게 끓여 드세요. 반드시 아침에 마셔야 효과가 큽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침에 생강을 먹는 것은 탕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뜨겁고 매운 생강의 기운이 온몸의 경락을 타고 흐르며 밤새 쌓인 한기를 몰아냅니다. 마신 직후 등에 열감이 돌고 손바닥에 땀이 맺히거나 몸이 살짝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바로 정기가 한기와 싸우고 있는 증거이며 몸이 스스로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한 어떤 환자는 10년 넘게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매달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정도였죠. 그분에게 이 생강대추차를 매일 아침 한 잔씩 꾸준히 마시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생리통이 사라졌고 손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방법인데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는 밤에 마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기운을 밖으로 흩는 약성이 강해서 밤에 마시면 오히려 심장을 자극해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키면 생강도 최고의 약이 되고 시간을 어기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한의학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돈도 들지 않고 집안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입니다. 이름하여 눈 감고 한 발로 서기. 운동할 시간도 헬스장 갈 여유도 없다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기공법입니다. 언제 하면 될까요? 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 드라마 광고 시간에 양치할 때 잠깐씩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도 되고 가슴 앞에서 모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눈을 감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시각에 의존해 중심을 잡지만 눈을 감으면 내 몸 안의 감각, 즉 신경과 기혈로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한쪽 다리일까요? 한 발로 서게 되면 중심을 잡기 위해 온몸의 기운이 발바닥 특히 용천혈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고 머리를 지나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기운이 위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고혈압 불면 두통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하체는 차갑고 기운이 없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상열하한이라 하며 병의 근원으로 봅니다. 이 눈 감고 한 발로 서는 동작은 그런 기운의 흐름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몇 초도 못 버티고 금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혈 흐름이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매일 몇 분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감고도 두 다리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수면질이 향상되고 오래된 수족냉증이나 쥐나는 증상도 개선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공간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회복하고자 하는 진심뿐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기운을 아래로 돌게 하여 진짜 건강의 흐름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비밀 무기는 바로 화풀이 지압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화를 잘 내지 않고 속에 담아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울분과 억울함 쌓인 감정이 몸 안을 순환하지 못하고 머물면 결국 그것이 병이 됩니다. 화가 풀리지 않으면 그 기운이 쌓여서 열로 바뀌고 열은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럼 어디를 눌러야 할까요? 우리 몸에는 그 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사이 발등에 움푹 들어간 태충혈이라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이 자리는 간의 원기가 흐르는 길목이며 간의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이 자리를 꼭 눌러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누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자리에 분노와 울분이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다고 멈추지 말고 천천히 꾹꾹 눌러서 아프지 않을 때까지 풀어주세요. 누르면서 속으로 쌓인 말을 꺼내도 좋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억울했어. 속상했어. 이렇게 마음속 감정도 함께 흘려보내세요. 심지어 남편이나 아이에게 쌓인 감정이 있다면 이 자리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태충혈이 뚫리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무게가 사라지고 눈앞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하게 담근 후 이 태충혈을 5분씩만 눌러주면 간이 씻기고 감정이 해독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억누른 감정은 병이 되고 흘려보낸 감정만이 생명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먹는 법의 지혜입니다. 요즘 여성들 중에는 다이어트를 이유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야차에 샐러드만 먹고 차가운 과일 주스만 마시며 한 끼를 때우는 경우도 흔하지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느릿한 자살에 가깝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찬 것을 싫어한다고 봅니다. 매일 차고 센 것만 먹으면 비장의 따뜻한 기운이 꺼지고 결국 비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수분 대사도 엉망이 됩니다. 겉보기엔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살이 축적되고 붓고 흐물흐물해지죠. 이건 살이 아니라 쌓인 쓰레기입니다. 진짜 살이 빠지는 것은 비장을 회복시켜서 몸이 스스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차가운 음식 금지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찬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과일은 반드시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고 생야차에 샐러드 생선회 등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국과찜처럼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오곡잡곡밥을 자주 드세요. 곡물은 씨앗이고 씨앗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씨앗을 먹어야 기운이 생기고 씨앗이 몸속에서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찬 잎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기운을 깎을 뿐입니다. 특히 생리 중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스크림 찬 음료수를 먹는 것은 스스로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 한기가 자궁 안에 못이 박히듯 자리 잡으면 나중에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너무나 흔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음식 먹기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가족이 남긴 밥이나 반찬을 버리기, 아까워서 차가운 음식까지 다 모아 자기 접시에 담아 먹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건 절약이 아니라 자기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룻밤이 지나 식은 음식은 이미 생기가 사라진 죽은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 있는 음식이란 간 만든 따뜻하고 활력 있는 음식입니다. 죽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그걸 해독하느라 배로 힘을 써야 하며 정작 영양은 얻지 못합니다. 몇천만 원 아끼려다 수만 원, 수십만 원 병원비를 쓰게 되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남은 음식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당신의 위장은 그만큼 소중한 기관입니다. 절대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꼭 45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생리적 전환이 아니라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며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하죠. 서양 의학에서는 이럴 때 호르몬 감소라며 각종 보조제를 권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청계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는 병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몸이 아이를 낳는 생식 중심의 모드에서 자신을 돌보고 보양하는 생존 중심의 모드로 전환하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매달 흘러가던 피가 이제는 멈추고 그 혀를 온전히 간과 심장과 뇌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내 몸을 다시 살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게을러져야 합니다. 집안일의 무거운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이들 결혼 문제, 집 문제 간섭하지 마시고 남편의 잔소리는 과감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아침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세요. 단 밤늦게까지 음악을 크게 틀고 광장 댄스를 추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몸은 이제부터는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열감이 심하고 땀이 자주 난다면 그건 음기가 약해져 불이 치솟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백합과 연자육을 넣은 차를 끓여 드시거나 지황과 백지환 같은 한방 약재를 드시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주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면 간의 기운이 막힌 것입니다. 이럴 때는 소요산이라는 약재가 좋습니다.
여성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의 열쇠라고 불려온 처방이지요. 절대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특히 아무 효과도 없는 보조식품 가짜 콜라겐, 양태반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부분은 영양 성분도 낮고 오히려 비위가 약한 여성에게는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결국 제대로 흡수도 못하고 뱃살만 늘어납니다. 진짜 보약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안정, 편안한 수면, 그리고 따뜻한 집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진짜 기운이 돌아옵니다. 가공된 영양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시기를 가장 현명하게 이겨내는 길입니다.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제는 살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손주 육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주력 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들 자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관절이 약해지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일같이 아이를 안고 쫓아다니며 달래는 육아를 감당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신체적 정신적 소모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다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심장에 무리가 오고 혈압이 치솟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는 무겁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쫓아가야 하고 울면 안아줘야 하고 뛰어다니면 따라가야 합니다. 6, 7살 넘은 분들이 매일 그렇게 움직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손주를 전적으로 맡긴다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전부 떠맡는 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을 지켜야 해. 앞으로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다면 지금 나를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말아줘야 해.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건강한 할머니는 아이에게 책도 읽어주고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그 기억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신의 건강선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또 많은 여성분들이 나도 쉬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몸은 누웠는데 머리는 여전히 집안일 아이 걱정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땐 제가 자주 추천하는 심신안정법이 있습니다. 밤에 누워서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에 의식을 모아보세요. 속으로 조용히 외우는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산란하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느새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마트폰은 꺼두세요. 그 빛은 간의 피를 말리는 독입니다. 밤에 불 다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건 말라가는 음기를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30도 안 된 젊은 사람들조차 눈이 침침하고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걸 보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녁 10시 이후엔 휴대폰은 꺼서 거실에 두세요. 누가 연락하든 중요한 일이든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됩니다. 세상에 잠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라 건강을 돌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 천인합일이라고 말합니다. 계절에 맞게 살라는 뜻입니다. 봄은 기운이 올라오는 시기이니 창문을 열고 산책을 자주 나가고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여름은 기운이 가장 소모되는 시기이니 한낮의 더위 속에 집안일을 억지로 하면 심장의 기운을 해치게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을은 수렴의 계절이기 때문에 조용히 차분하게 지내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며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줄이고
따뜻한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은 말씀드린 대로 폐장의 계절입니다. 되도록 땀을 많이 흘리지 말고 찬물도 피하고 곰처럼 웅크리고 쉬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일찍 자고 몸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질병은 멀어지고 기운은 회복됩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살면 하늘이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 리듬을 거스르면 몸이 먼저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나의 건강을 지키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온의 기름 연기, 찬물 설거지, 과도한 청소 감정 노동 같은 보이지 않는 독성 가사 노동부터 시작해서 한의학의 시각에서 본 폐가 열에 약하고 자궁은 한기에 약하며 비장이 걱정에 약하다는 기본 원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시에 잠들기, 아침 생강차 눈 감고 한 발로 서기, 태충혈, 지압 감정, 해독 생음식, 금지 남은 음식 버리기 등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 두 글자입니다. 바로 보양. 여성은 음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몸이 차고 기운이 쉽게 허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루하루 양기를 소모하고 한기를 불러들이는 일만 계속하면 그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기운으로 삽니다. 그 기운 즉 양기가 사라지면 생명도 같이 사라집니다. 부지런함은 미덕이지만 생각 없는 부지런함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성들은 딸이면서 아내이고 엄마이며 직장인이고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역할이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건강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먼지는 닦아도 끝이 없고 아이 옷은 빨아도 계속 더미처럼 쌓이며 주방의 설거지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단 하나입니다. 기혈도 소모되면 다시 차오르기 어렵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펴지지 않을 때, 생리통으로 창백한 얼굴을 마주할 때, 거울 속에 퀭한 얼굴을 보고 눈물이 날 때, 그때 제 말을 꼭 떠올려 주세요. 걸레를 내려놓고 일을 멈추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햇볕 아래 앉아 조용히 음악 한 곡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나 정말 수고했어.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게으름은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회복을 시작하자마자 가족이 무너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웃게 되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건강이 돌아오니 에너지도 넘치게 됩니다. 행복한 여주인은 집안의 최고 명당이고 건강한 엄마는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언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여성이라면 꼭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 언니, 동생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여성은 여성의 힘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아름다움을 되찾고 품위와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이자 잊고 있던 몸과 마음을 다시 불러 깨워주는 의사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